짝퉁 인디언의 생짤기. 추천사. 죽음의 캠프 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아이 주니어. 주니어는 인디언이다. 태어날 때부터 특이한 체질과 독특한 외모 때문에 왕따다. 하지만 주니어는 그림과 만화를 그리며 혼자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 주니어의 아버지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기회가 없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엄마는 책을 좋아해 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평범한 집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누나는 매우 똑똑했고 작가가 되길 꿈꾸었지만 언제부턴가 지하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살고 있었다. 가족 모두 우울하다. 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주니어 가족처럼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책을 읽는 내내 도대체 보호구역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보호구역은 감옥을 의미했다. 인디언들은 보호구역으로 이사해 죽기로 되어 있었으며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인디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포기하는 것부터 배웠다. 주니어와 절친한 친구 로디도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쉽게 분노했다. 때로는 난폭하다. 로디의 폭력은 아버지로부터 답습된 것이다. 아버지는 술만 취하면 로디를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 다행히 주니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사랑이 많은 분이다. 단 한 번도 주니어를 때리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주니어의 가족은 서로를 끔찍히 사랑한다. 가족의 사랑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주니어는 로디와의 우정이 없었다면 보호구역 생활을 잘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로디 역시 주니어를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며 의지했다. 둘의 우정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읽는 내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희망을 찾아 리어단 학교로 전학. 어느 날 주니어가 던진 수학책이 피 선생의 얼굴에 맞고 만다. 주니어는 엄청난 벌이 내려질 것이라 지레 겁을 먹었다. 피 선생님은 떨고 있는 주니어에게 야단 대신 놀라운 제안을 했다. 얘야, 이 슬프고 처절하고 비참한 보호구역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갈수록 넌 희망을 더 가깝게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때부터 주니어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드디어 결심했다. 부자 백인 농촌이며 보호구역에서 35km 떨어진 밀밭 한가운데 자리 잡은 학교로 전학하기로. 하지만 주니어의 전학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인디언이 보호구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자 도전이었다. 하지만 주니어는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영 보호구역에 갇혀 살아야만 할 것 같았다. 주니어는 자신에게 온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자신은 보호구역에 갇혀 살지만 아들만은 희망의 땅에서 살길 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술이 취했거나 자동차 휘발유 값이 없어 주니어를 데리러 오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만큼 가난했다. 그때마다 주니어는 35km를 걸어오거나 오가는 자동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 중에 주니어는 아빠의 제일 친한 친구인 유진 아저씨 오토바이를 탈 때가 가장 기분 좋았다. 유진 아저씨 역시 자신과는 다른 삶을 향해 탈출을 시도한 주니어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사랑과 죽음은 한 가지. 전학을 온 주니어는 외계인 취급을 받았다. 주니어가 한눈에 반한 페넬로페나 로저 등 모든 친구들은 주니어를 바이러스 환자처럼 대했다. 그뿐 아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는 자신을 배신한 놈이라고 돌을 던졌다. 가장 친한 친구 로디아도 원수가 되었다. 주니어는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경계인의 비극이다. 그러나 주니어는 슬픈 내색을 하지 않았다. 외로웠으나 소리내어 징징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35km나 되는 학교로 열심히 오갈 뿐이었다. 그 길만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기에. 그 와중에 주니어 가족의 정신적 지주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진 아저씨도 주차장에서 총을 맞아 죽게 된다. 거기다 결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찾아간 누나의 죽음 소식을 접하게 된다. 고난이 꼬리를 문 셈이다. 그러나 엄청난 슬픔을 당하게 되면서 로디아도 무언의 화해를 하게 되고 자신을 배신자라 여겼던 보호구역 사람들과도 동질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니어는 사랑과 죽음은 한 가지라는 것을 배우면서 성숙해간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잃고 오랜만에 학교에 나온 주니어를 리어던 아이들 또한 따뜻한 가슴을 안아주었다. 비로소 주니어의 아픔을 이해한 것이다. 그 순간 인종차별로 인한 냉소와 싸늘함은 흰 눈독도 사라졌다. 그 자리에 진화 우정이 오롯이 들어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었다. 울면서 웃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 주니어는 분명 가난했고 우울했으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디언이었다. 하지만 주니어는 어둠 속에 갇혀 살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희한하리만큼 밝았으며 유쾌했다. 이 소설은 가슴이 저며 올 만큼 아픈 이야기를 너무도 유쾌한 문체로 재밌게 이끌어가고 있다. 울면서 웃는 이야기다. 주인공의 캐릭터를 잘 살린 사파 또한 흥미를 더해주었다. 사파 때문에 자칫 칙칙할 수도 있는 서사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 밝고 경쾌하게 길을 찾아 나선 주니어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리어단 학교의 코치 선생님이 주니어에게 무엇을 하든 인간의 삶은
자신의 장점에 얼마나 전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던 말이 깊은 여운으로 남는다. 약간의 어려움이 닥쳐도 금방 지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책을 권하고 싶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희망을 찾아 나선 주니어의 삶이 분명 거울이 될 것이다. 박경희, 방송작가, 소설가. 나는 왕따. 난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물이 차 있었다. 좋아.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사실 난 태어날 때부터 두개골 안에 뇌 척수액이 너무 많았다. 뇌 척수액이란 의사들이 근사하게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뇌 윤활유 같은 거다. 자동차 윤활유가 엔진을 부드럽게 하도 뇌 윤활유는 대뇌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돌아가게 한다. 하지만 난 희한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두개골 안에 윤활유가 너무 많았다. 게다가 그게 어찌나 진하고 진흙처럼 걸쭉한지 역겹기까지 했다. 급기야 내 작동을 망쳐놓았다. 나의 생각, 호흡, 생활의 엔진은 점점 빌빌거리더니 아예 엉망이 되어버렸다. 내 뇌는 윤활유에 잠식당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고지고대로 말하는 건 내 머리는 거대한 프렌치 프라이야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기괴하고 우습게 들릴 거다. 그러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물이 차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게 더 진지하고 시적이며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사실 그것도 그리 진지하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전부 다 희한하고 신기할 수도. 제기랄, 의사들이 내 조그마한 두개골을 열고 자그마한 진공 청소기로 남아도는 그 액체를 빨아들였을 때 난 태어난 지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수술하는 내내 징징보채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찌어찌해서 그런 미니 진공 청소기를 이겨냈다 할지라도 나는 수술 내내 심각한 뇌손상을 겪고 남은 평생을 식물인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난 분명 수술해서 살아남았다. 살아남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 못하겠지. 하지만 뇌 손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나는 온갖 육체적 결함을 받게 되었다. 우선 나는 이가 42개나 된다. 보통 사람의 이는 32개일걸. 어쨌거나 난 42개다. 보통보다 10개 더 많다. 정상보다 10개 더 많다. 사람보다 10개 더 많다. 이빨이 넘쳐나서 난 좀채 입을 다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몇 개 빼기 위해 인디언 보건소로 갔다. 개걸스런 독수리처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먹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인디언 보건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주요 의료 사업에 돈을 썼다. 그래서 난 단 하루 만에 남아도는 이 10개를 몽땅 빼야 했다. 게다가 우리 백인 치과 의사는 인디언들은 백인들의 꼭 반만큼만 통증을 느낀다고 생각해서인지 마취약을 딱 반만 썼다. 흥치사한 놈. 인디언 보건소는 또 1년에 딱 한 번 한 가지 한 종류의 안경을 구입하는데 돈을 줬다. 그 끔찍하고 두껍고 시꺼먼 뿔테 안경. 뇌 손상 때문에 내 한쪽 눈은 근시이고 다른 한쪽은 원시다. 그래서 내 끔찍한 안경은 한쪽으로 확 기울어졌다. 당연히 내 눈매도 한쪽으로 확 기울어졌다. 눈 때문에 난 머리도 아프다. 그리고 난 3살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꼭 3살 먹은 인디언 영감처럼 인디언 보호구역 주위에 뛰어다녔다. 아참 난 빼빼 말랐다. 옆으로 돌아서면 사람들 시야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말 정도로. 하지만 손과 발은 엄청 컸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발이 280mm였다. 나는 젓가락 같은 몸에 거대한 발이 달린 덕분에 마치 걸어다니는 대문자 엘가 같았다. 내 머리통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끝내준다. 내 머리통은 엄청나게 커서 자그마한 인디언 두개골이 내 머리 주위를 궤도를 그리며 돌아다닐 정도다. 어떤 아이들은 나를 궤도라고 불렀다. 어떤 아이들은 그냥 지구의라고 불렀다. 동네 못된 녀석들은 나를 집어들고 빙빙 돌리면서 손가락으로 내 머리통을 집으며 나 여기 가고 싶어 라고 말하곤 했다. 그래 이게 바로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다. 사실 아는 이보다 더 못한 최악이다. 우선 나는 발작을 일으켰다.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때문에 뇌는 규칙적으로 손상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이미 뇌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발작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발작을 할 때마다 상처가 더 났다. 맞다. 내가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손상된 뇌는 다시 손상을 입는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난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내가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했다. 발작을 일으키기 쉽다. 시처럼 혀가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나? 나는 또 말을 더듬고 혀가 짧았다. 그러니까 어쩌면 말을 더듬고 혀가 짧았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언어장애가 뭐 대수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보다 더한 생활의 불편도 많다고. 언어장애가 있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이라도 느끼느냐고. 모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말해야겠다. 말더듬에 혀 짧은 아이가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고. 5살 정도 먹은 사내 아이가 말을 더듬고 혀 짧은 소리를 내면 그건 귀엽다. 제기라. 대부분의 인류 아역 배우들은 스타덤에 오르기 위해 나름대로 혀 짧은 소리를 내며 말을 더듬는다.
참나, 6, 7, 8살에 말을 더듬고 혀짧은 소리를 내도 여전히 꽤나 귀엽다. 하지만 9살, 10살이 되면 모든 게 끝난다. 그 이후에는 혀짧은 소리를 내고 말을 더듬으면 지능 발달이 늦은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만약 나처럼 14살이 되도록 여전히 말을 더듬고 혀짧은 소리를 내며 세계 최고의 지진아가 된다. 보호구역의 모두가 나를 하루에 2번쯤 지진아라고 불러댄다. 내 바지를 벗기거나 내 머리를 변기 속에 집어넣거나 내 머리를 쥐어박을 때 지진아라고 부른다. 지금 난 내가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다가는 더듬거리며 혀짧은 소리로 이 이야기를 채워나가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내가 왜 이 지진아가 쓴 이야기를 읽고 있나 의아해할 테지. 보호구역의 지진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는지. 흠씬 두들겨 맞는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그래 나는 왕따다. 정말 난 밖으로 나가고 싶다. 사실 아이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난 집 안에 처박혀 있는 게 더 안전하다. 그래서 나는 내내 혼자 내 방에 처박혀 책을 읽고 만화를 그린다. 이건 내 모습 중 하나다. 나는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린다. 어머니 아버지를 만화로 그린다. 누나 할머니 내 단짝 친구 로디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말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그림을 그린다. 말은 너무도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림을 그린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과 같은 특정한 언어로 말하고 글을 쓴다면 몇몇 사람들만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 내가 꽃을 그리면 세상의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말할 수 있다. 꽃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린다. 세상에 말을 걸고 싶어서. 세상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내 손 안에 있는 펜이 나한테 중요하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예술가, 어쩌면 유명한 예술가, 어쩌면 돈 잘 버는 예술가. 그게 유일하게 내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방법이다. 세상을 한번 봐라. 대부분의 돈 많고 유명한 요새기는 예술가들이다. 가수, 배우, 작가, 무용수, 감독 그리고 시인이다.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린다. 이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세상이란 홍수로 넘치면 다시 쌓는 데인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내 그림은 작고 초라한 구명보트다. 날 좀 사랑해줘. 소나무에 관한 시 모음. 날 좀 사랑해줘. 날 좀 사랑해줘. 굶기를 밥 먹듯 하다.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알았다. 난 내가 그림을 꽤 잘 그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 해도 내 그림이 음식이나 돈벌이가 되진 않을 거다. 땅콩부터와 젤리 샌드위치 또는 20달러짜리 지폐를 가득 쥔 주먹을 그린 다음 마술을 부려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난 그렇게는 못한다. 아무도 그렇게는 못한다. 세상에서 제일 배고픈 마술사를 할지라도 말이다. 마술을 부를 줄 알면 좋겠다. 하지만 난 그냥 역 같은 스포켄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역 같은 가족들 사는 역 같은 보호구역이 아닐 뿐이다. 가난하다는 것 중에 제일 역 같은 게 뭔 줄 아는가? 아, 여러분은 어쩌면 벌써 머릿속으로 계산을 마치고 답을 알아냈을지도 모른다. 가난, 텅 빈 냉장고, 텅 빈 배. 이따가 우리 식구들은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잠으로 저녁을 대신한다. 하지만 난 안다. 조만간 우리 부모님이 KFC 바구니를 들고 문을 쾅 열고 들어올 것이라고. 오리지널 레시피 치킨으로 말이다. 켄터키 프라이드 껍데기. 젠장 신기하게도 배가 고프면 음식이 더 맛있다. 18시간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니면 닭다리만큼 맛있는 게 없다. 진짜다. 좀 괜찮은 치킨만 있으면 누구라도 하느님을 믿게 된다. 분명 여러분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좋아. 그래 배고픈 예술가씨. 더버리씨. 징징씨. 비밀 레시피씨. 가난하다는 것 중에 최악이 뭐지? 좋다. 최악을 말해주지. 지난주 내 친한 친구 오스카가 된통 아팠다. 처음 나는 열사병이나 뭐 그런 것에 걸렸는지 알았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날은 미치게 날이 뜨거워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섭씨 38.9도에 습도 90%였다. 사람도 피피 쓰러지는 판에 털가죽을 잔뜩 뒤집어 쓰고 있는 걔는 오죽하겠나. 난 오스카한테 물 좀 먹이려고 했지만 오스카는 다 싫다고 했다. 오스카는 시뻘건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누워있었다. 아파서 낑낑거렸다. 내가 손을 대자 미친 듯 으르렁거렸다. 마치 살갗주 바로 아래서 신경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좀 쉬면 괜찮으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토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설사를 고 앙상한 다리를 이리저리 마구 차면서 발작을 했다. 사실 오스카는 길에서 주워온 잡종개였다. 하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생물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할머니, 숙모, 삼촌, 사촌 그리고 큰 누나보다 더 의지할 만했다. 그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던 것보다 내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었다. 솔직히 오스카는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인간보다 더 나았다. 엄마, 우리 오스카를 수의사한테 데려가야겠어요. 내가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엄마가 거짓말을 할 땐 눈동자 가운데가 언제나 짙어진다. 엄마는 스포케 인디언인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형편없는 거짓말쟁이였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며. 우리 인디언들은 좀 더 나은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한다. 오스카가 정말 아파요. 엄마 의사한테 데려가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엄마는 나를 힘겹게 바라보았다. 엄마의 눈동자는 더 이상 짙은 빛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진실을 말할 것이란 걸 나는 알았다. 장담하건대 그 순간 정말이지 진실을 듣고 싶었다. 주니어, 얘야 미안하다. 우린 오스카한테 쓸 돈이 없어. 엄마가 말했다. 내가 갚을게요. 약속해요. 얘야 수백 달러는 들 거야. 어쩌면 1,000달러가 될지도 몰라. 내가 의사한테 갚을게요. 내가 일자리를 구할게요. 엄마는 슬프게 미소 짓더니 나를 힘껏 껴안았다. 세상에 난 정말 바보였다. 보호구열 소년이 도대체 어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카지노에서 블랙잭을 다루기엔 난 너무 어렸다. 카지노는 그저 보호구역의 푸른 잔디밭이었다. 그 주인들 중 누구도 잔디 깎는 일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이가 없었다. 자기들이 그냥 다 깎았다. 그리고 유일한 신문배다 일을 윌리라는 나이든 부족장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윌리는 고작 신문 15부를 배달한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일이란 그저 취미 같은 것이었다. 내가 오스카를 살릴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그래서 나는 오스카의 바닥에 드러나 오스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몇 시간 동안 오스카의 이름만 불러댔다. 이웃과 아빠가 어디 갔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엄마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내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무언가를 결정해버렸다. 곧 아빠는 옷장에서 소총과 총알을 꺼냈다. 아빠가 말했다. 주니어 오스카를 밖으로 끌어내라. 안 돼요. 나는 비명을 질렀다. 오스카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우리가 도와줘야 해. 그럴 순 없어요. 나는 소리쳤다. 나는 아빠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나는 주먹을 날려 아빠의 코를 쳐 피를 줄줄 흘리게 하고 싶었다. 나는 주먹을 날려 아빠의 눈을 멀게 하고 싶었다. 나는 아빠의 브라를 꽉 차서 죽여버리고 싶었다. 나는 완전 꼭지가 돌았다.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밀려왔다. 아빠는 그 어떤 때보다 슬픈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아빠는 울고 있었다. 아빠는 힘이 없어 보였다. 아빠가 힘이 없으니 아빠를 증오하고 싶었다.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증오하고 싶었다. 병든 내 개와 세상의 모든 질병을 부모님 탓으로 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난 우리의 가난을 부모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개의 태양이며 나는 그 주위로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고 부모님이 없다면 내 세상은 폭발해 버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다. 가산을 노름으로 날려버릴 것 같지도 않다. 우리 부모님은 가난한 집안 사람들이었다. 최초의 가난한 인디언을 탓해야 하나? 아담과 이브는 거시기를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 최초의 인디언은 거시기를 자기들이 앙상한 손바닥으로 갈았다. A씨 농담은 그만두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다는 건 난 안다. 부모님은 가난한 것 말고 뭔가 다른 걸 꿈꾸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될 기회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부모님의 꿈에 관해 관심을 갖지 않았으니까.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 엄마는 대학에 갔었을 것이다. 엄마는 지금도 미친 듯이 책을 읽는다. 책을 무게로 달아서 산다. 그리고 읽는 건 죄다 기억한다. 전체 페이지를 외워서 다 암송할 수도 있다. 살아있는 녹음기다. 진짜로 우리 엄마는 15분 만에 신문을 다 읽고 야구 점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최근에 누가 복권에 당첨되었는지,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최고 온도가 얼마인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다.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 아버지는 음악가가 되었을 거다. 술에 취하며 아버지는 흘러간 컨츄리송을 부른다. 그리고 블루스도 꽤 잘 부른다. 진짜 가수 같다. 꼭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같다. 아버지는 기타,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안다. 이 낡은 색소폰을 고등학교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언제라도 밴드에 달려나갈 것처럼 늘 반짝반짝 방을 나게 닦아준다.